1517년 가을 한양 서소문 처형장. 수백 명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형틀에 묶인 두 사람, 한 사람은 45살의 내시, 또 한 사람은 32살의 궁녀.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여보, 저승에서는 온전한 남녀로 만나요.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겠소. 처형이 시작되려는 순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년 넘게 충성스럽게 임금을 모신 내시, 17년 동안 성실하게 중전을 섬긴 궁녀. 이 두 사람을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인 능지처참으로 내몬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애절했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죽여라, 죽여라. 1517년 가을 한양 서소문 밖 처형장. 수백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형틀에 묶인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한 사람은 남색 내시복을 입은 45살의 남자, 또 한 사람은 연두색 궁녀복을 입은 32살의 여인. 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역적들을 처단하라. 백성들의 함성이 처형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역적이라고 외치는 목소리 사이사이로 작은 탄식도 들려왔으니까요. 불쌍하기도 하지. 저들도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처참한 처형장에 서게 된 걸까요? 형틀 앞에 선 형리가 죄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시 김처선, 중종 임금을 20년 넘게 모신 내 몸으로 궁궐 안에서 감히 궁녀와 사통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도다. 김처선, 그는 중종의 침전을 관리하는 상선 내시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임금을 모셨던 사람. 중종 임금도 김내관만큼 믿을 만한 자가 없다고 칭찬했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궁녀 박씨, 중전 마마를 15년간 모신 내 몸으로 정절을 버리고 내시와 간음하였으니 그 죄 또한 만번 추거 마땅하도다. 박씨, 그녀는 중전 장경왕후를 모시던 상궁이었습니다. 섬세한 손재주와 성실함으로 중전의 신임을 받았던 여인. 다른 궁녀들도 박상궁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모범적인 궁녀였습니다. 이렇게 성실했던 두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의금부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회 동안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척발 당시까지 수십 차례 미뢰하였다. 7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들키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내시와 평생 혼인할 수 없는 궁녀가 대체 왜 목숨을 건 사랑을 시작한 걸까요? 형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에 능지처참에 처하노라. 사지를 찢어 효수하고 머리는 저작거리에 내걸어 만백성에게 경계가 되게 하라. 능지처참. 조선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낸 뒤 마지막으로 목을 베는 극형. 영모나 폐륜을 저지른 자에게나 내리는 형벌을 이들은 받게 된 것입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처형이 시작되려는 순간 형틀에 묶인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김처선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승에서는 온전한 남녀로 만나게 해주소서.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한 인연을 저승에서만큼은. 김처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겠소. 다음 생에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곳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저들의 마음만큼은 진실되어 보였으니까요. 집행하라. 망나니의 칼이 내려왔습니다. 비명소리가 처형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저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이어서 다리가.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백성들은 참아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처선이 먼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박 씨도 같은 방식으로 처형당했습니다. 박 씨의 마지막 외침은 이랬습니다. 여보, 저도 곧 갑니다. 두 사람의 처형이 끝났습니다. 잘려진 사진은 저작거리 4곳에 효수되었습니다. 머리는 한양성문에 내걸렸습니다. 궁중에서 사통한 자들의 말로가 이러하니 모두 경계하라는 방이 함께 붙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물론 궁중의 법도를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영모를 꾀한 것도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0년 넘게 충성스럽게 임금을 모신 내시가 15년 동안 성실하게 중전을 섬긴 궁녀가 이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리라는 것을, 무엇이 이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정말로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 없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소년이 거세를 받던 날부터, 한 소녀가 궁궐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부터 그들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에 빠졌으며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비극이 시작된 것은 32년 전입니다. 1485년 전라도 나주, 가난한 양반 집안의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처선. 아버지는 몰락한 양반이었고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4명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먹을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형님, 배고파요. 어린 동생들의 울음소리. 김처선은 13살 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네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지만 김처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동생들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궁궐에 들어가면 매달 녹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1498년 봄, 13살의 김처선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시부에서는 어린 소년들을 받아 거세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은 간단했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취도 없이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처선의 고환이 제거되었습니다. 다행히 음경은 남았습니다. 완전 거세가 아닌 부분 거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온전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은 절대 움직이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3일.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통증과 갈증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처선은 살아남았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1499년 14살의 김처선은 드디어 궁궐에 입궐했습니다. 처음 배정된 곳은 내섬시, 왕실의 의복과 보물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품계인 하급 내시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상관들의 지시를 정확히 따랐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509년 24살이 된 김처선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중종이 즉위한 것입니다. 새 임금은 신뢰할 만한 내시를 필요로 했습니다. 김처선의 성실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내관, 짐의 침전을 맡아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때부터 김처선은 중종의 가까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승진을 거듭하여 상선 내시가 되었습니다. 녹봉도 늘어났습니다. 고향의 동생들에게 보낼 수 있는 돈도 많아졌습니다. 궁궐 생활은 편했지만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텅 빈 처소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동생들을 위해 남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했건만 이 외로움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같은 시기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490년 경기도 광주, 몰락한 양반 집안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씨. 아버지는 과거에 낙방한 뒤 술로 세월을 보냈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이 고우니 궁녀로 보내면 되겠구려.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1500년 10살의 박씨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배정된 곳은 침방, 중전의 의복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바느질이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이 아이는 솜씨가 괜찮구나. 상궁들이 칭찬했습니다. 박 씨는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붓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상궁이 되고 싶어. 아니,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만약 임금님의 승은을 입게 된다면 후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린 소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종의 후궁이 되려면 수천 명의 궁녀 중에서 눈에 띄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510년 20살이 된 박 씨는 중전 장경왕후의 친방상궁으로 승진했습니다. 10년 만의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혼인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저 중전 마마를 모시다가 늙어 죽겠구나. 궁녀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와 평생을 혼자 살다가 쓸쓸히 죽는 것. 운이 좋으면 나이 들어 궁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혼인할 나이를 훌쩍 넘긴 뒤였습니다. 밤이면 박 씨도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건만 여자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구나. 사랑도 혼인도 출산도 모두 남의 이야기일 뿐. 이렇게 두 사람은 같은 궁궐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내시와 궁녀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으니까요. 설령 마주친다 해도 눈인사만 할 뿐 말을 섞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궁궐의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내시와 궁녀가 사사로이 만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도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심지어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만약 친밀한 관계가 들통나면 가벼우면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무거우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훗날 궁궐을 뒤흔들 사건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것을, 그들의 사랑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512년 중종 7년 궁궐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중전 장경왕후가 원자를 출산한 것입니다. 훗날 인종이 되는 아기였습니다. 궁궐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전마마. 국모께서 원자를 낳으셨으니 나라의 경사로다.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내시들은 궁궐 곳곳에 등불을 달았고 궁녀들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김처선과 박 씨가 처음 마주쳤습니다. 김처선은 중종의 명을 받들어 잔치 준비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27살의 그는 이미 상선 내시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차분한 말투, 다른 내시들도 그를 존중했습니다. 박 씨는 중전의 명을 받들어 음식 준비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22살의 그녀는 상궁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우아한 몸가짐, 다른 궁녀들도 그녀를 따랐습니다. 실례합니다, 상궁마마. 김처선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관어른? 박 씨도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중전 마마께 올릴 음식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짧은 대화였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김처선은 박 씨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박 씨도 김처선의 차분한 눈빛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자꾸 생각나지?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는.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궁중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업무상 협의가 필요할 때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러게요. 내관 어른께서는 건강하시지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궁마마께서도 몸조리 잘하시길. 이런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업무 이야기가 끝나도 쉽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1513년 중종 8년 가을, 중전 장경왕후가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산후병이 악화되어 2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궁궐 전체가 상복으로 물들었습니다. 박 씨는 무너졌습니다.
15년을 모신 마마였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르던 분이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박 씨는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상궁마마, 이러시다가 쓰러지시겠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걱정했지만 박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혼자 중전의 빈소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궁마마, 김처선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박 씨는 눈물을 닦으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관 어른. 저도 전하를 20년 가까이 모셨습니다. 하루라도 떠나실까 두렵습니다. 상궁마마의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처선은 박 씨 곁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박 씨는 중전을 모시며 겪었던 일들을, 슬펐던 일들을, 행복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궁궐 생활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1514년 중종 9년 봄, 김처선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상궁마마, 혹시 대식을 맺으시겠습니까? 대식, 궁궐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내시와 궁녀의 관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이 아니지만 정신적 동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대식어미, 대식압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적 관계만 없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외로운 궁궐에서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대식 관계를 맺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내시들과 궁녀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내관, 복 많으시네요. 박상궁 같은 분과 대식이라니. 박상궁,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김내관은 궁궐에서 소문난 군자이십니다. 두 사람은 명절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전하께서 진노하셔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셨군요. 하지만 내관 어른께서는 늘 최선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상궁마마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대화들이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인 교류였습니다. 순수한 우정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우정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있을 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김처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온전한 남자가 아니다. 그녀를 남녀의 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저 동료애일 뿐이다.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내시이시다. 우리는 그저 대식일 뿐이다. 더 이상의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지고 싶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1517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김처선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영원히 이대로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514년 여름, 대식 관계를 맺은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김처선과 박 씨는 후원의 작은 정자에서 만났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밤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함께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김처선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손을 떼고 나니 더 아쉬웠습니다. 박 씨가 먼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김처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처선은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잡았습니다. 상궁마마, 네, 내관 어른. 말이 끊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때 김처선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리는 이래야 하나요? 왜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나요? 나도 여자예요. 당신도 남자세요. 아니, 온전한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는데. 김처선도 괴로웠습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당신이 그냥 동료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둘 다 죽는다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후 1514년 음력 7월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칠석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쁜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제례 준비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아, 피곤해.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김처선입니다. 김처선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들키면 어쩌려고?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김처선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박 씨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김처선이 박 씨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내관 어른, 당신은 내시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박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남자는 아닙니다. 자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처선이 박 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댔습니다. 제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부분 거세였습니다. 고환만 제거되었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당신을 남자로서 대할 수는 있습니다. 박 씨는 놀랐습니다. 내시 중에는 부분 거세와 완전 거세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처선은 전자였던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들키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 없이 사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금기를 넘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박 씨는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김처선은 처음으로 남자로서의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네요. 박 씨가 김처선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요. 비록 들키면 죽는다 해도 당신과 함께라면. 위험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항상 조심했습니다. 깊은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만 만났습니다. 박 씨의 처소에서 만나거나 후원의 인적 드문 곳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1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만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안 됩니다. 이제 곧 새벽이 되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을 보지 못하는 하루는 지옥 같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헤어지기를 아쉬워했습니다. 사랑은 깊어졌고 조심성은 느슨해졌습니다. 1515년 봄,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김처선이 박 씨의 처소에서 나오다가 순찰 중인 내시와 마주칠 뻔했습니다. 간발의 차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김처선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처선이 박 씨를 안았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쌓여갔습니다. 박 씨의 옷에서 남자의 향기가 났습니다. 김처선의 의복에 여자의 비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박 씨의 행적이 수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1515년 여름, 궁녀 이 씨가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와 같은 친방에서 일하는 하급 궁녀였습니다. 평소 박 씨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질투도 했습니다. 박 상궁은 얼굴도 곱고 지위도 높고 중전 마마의 총애도 받았어. 나는 10년을 일해도 여전히 하급 궁녀인데 어느 날 밤 이 씨는 우연히 박 씨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박 씨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을 보지 못하는 하루는. 이 씨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박 씨의 방에 남자가 있다니. 하지만 누구일까? 궁궐 안에서 허락 없이 궁녀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는 내시뿐이었습니다. 설마 박 상궁이 내시와? 이 씨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시복을 입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야. 이 씨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발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박 씨는 상궁이었습니다. 함부로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이 씨는 그날부터 박 씨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박 씨의 처소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박 씨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띄었습니다. 박 씨는 밤마다 늦게까지 방에 불을 켰습니다. 가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몰래 방에서 나오는 남자의 그림자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박 상궁, 어젯밤 늦게까지 무엇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 씨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 박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런데 상궁마마, 목에 난 그 자국은 뭐예요? 이 씨가 박 씨의 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 씨의 목에는 붉은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 이건 모기에 물렸어. 박 씨가 당황하며 옷깃으로 목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가을이었습니다. 모기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 씨는 확신했습니다. 박 씨는 분명 누군가와 금지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편 김처선의 조카 김득종도 숙부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득종은 23살의 하급 내시였습니다. 숙부 김처선이 궁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승진할 수 있도록 추천한 것도 김처선이었습니다. 김득종은 숙부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1515년 가을 어느 날 김득종은 숙부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급히 전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소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시간에 숙부님이 안 계시다니. 김득종은 궁궐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후원의 작은 정자에 이르렀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숙부 김처선이 한 궁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숙부님. 김득종은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처선도 조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궁녀와 떨어졌습니다. 득종아. 숙부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김득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정해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궁중에서 사통하시다니. 이게 발각되면 숙부님은 죽습니다. 김처선은 조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다니요? 법도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이 무슨. 김득종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숙부를 존경했던 만큼 배신감도 컸습니다. 박 씨가 김득종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내관 어른을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제가. 일어나십시오. 김득종이 박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숙부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그 궁녀의 얼굴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1년이 넘었다. 김처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년. 김득종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년 동안이나 들키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웠고 1년 동안이나 목숨을 걸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득종아, 부탁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다오. 제발. 말하지 말라고요? 이게 발각되면 숙부님뿐 아니라 저도 연좌죄로 처벌받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득종의 말이 맞았습니다. 조선의 법은 엄격했습니다. 범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같은 죄를 물었습니다. 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다오. 우리가 조심하겠다. 조심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미 위험천만합니다. 김득종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숙부님을 위해 침묵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다, 득종아. 김처선이 조카를 끌어안았습니다. 김득종은 숙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이 일이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김득종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숙부가 처형당하는 꿈, 자신도 함께 끌려가는 꿈, 가족이 모두 멸문당하는 꿈. 참고 또 참아야 한다. 숙부님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침묵은 쉽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김처선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오늘 들키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알아차린 건 아닐까? 1516년이 되었습니다. 김처선과 박 씨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김득종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만났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성은 흐려졌습니다. 내관 어른, 우리 이제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 씨가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들킬 것 같아서요? 네. 요즘 다른 궁녀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특히 이 씨가. 이 씨? 누구요? 같은 침방에서 일하는 하급 궁녀예요. 자꾸 제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아요. 김처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심해야겠군요. 하지만 그는 박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제 와서 어떻게 그만둡니까? 저도 그래요. 하지만 두려워요. 우리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예요. 더 조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모든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는 계속 감시했습니다. 김득종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궁이 누군가와 만난대. 누구랑? 내실에. 매일 밤 만난대. 설마. 그럴 리가. 소문은 작았지만 확실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언젠가는 임금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1516년 겨울 중종 임금은 내관들을 불러 모아 경고했습니다. 들었느냐? 궁중에 사통하는 자들이 있다더라. 내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처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짐이 경고한다. 만약 누구든 궁중의 법도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능지처참에 처할 것이다. 중종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모두가 땅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전하. 김처선은 그날 밤 박 씨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전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박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당신을 포기해요. 나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중독이었습니다.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17년 봄, 음력 2월 15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궁녀 이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넘게 박 씨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고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질투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나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고발하는 게 낫겠어. 그럼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 씨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음력 2월 보름날 밤,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의 처소 근처에 숨어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어둠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내시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박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가 남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잡았다. 이 씨는 흥분을 억누르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졸음과 싸우며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름달 빛에 그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김처선 내관.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처선은 상선 내시였습니다. 중종 임금의 신임을 받는 고위 내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궁녀와 사통하다니. 김처선이 사라진 후 이 씨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상급 상궁을 찾아갔습니다. 상궁마마, 급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밤중에 박상궁이 내시와 사통하고 있습니다. 상궁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확실하냐? 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처선 내관이 박상궁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김처선? 상선 김처선 말이냐? 그렇습니다. 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내관이 중종을 깨웠습니다. 전하, 급히 여쭐 일이 있나이다. 무슨 일이냐? 한밤중에 짐을 깨우다니. 궁중에서 사통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중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구냐? 상선 내시 김처선과 상궁 박씨입니다. 뭐라고? 중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처선은 자신이 20년 넘게 신뢰한 내시였습니다. 그런 자가 궁중에서 사통을 하다니. 즉시 잡아들이라. 당장 명을 받들겠나이다. 새벽 4시 의금부 나졸들이 김처선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처선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까지 박 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곤했던 것입니다. 김처선, 체포한다. 무슨 일입니까? 사통죄로 체포한다. 순순히 따라오라. 김처선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들켰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같은 시각 박 씨의 처소에도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 체포한다. 박 씨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던 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옷을 입고 나졸들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들었어? 김 내관과 박상궁이 잡혔대. 정말? 그 두 사람이? 사통하다 들켰대. 세상에, 20년 넘게 충성하던 사람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금부에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조판서가 직접 신문을 주재했습니다. 김처선, 내 죄를 알겠느냐? 김처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궁중에서 궁녀와 사통한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언제부터냐? 3년 전부터입니다. 3년. 형조판서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3년이나 들키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웠고 3년 동안이나 법도를 어겼다는 것도 경악스러웠습니다. 몇 번이나 만났느냐?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십 번은 될 것입니다. 수십 번.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내시가 아니냐?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부분 거세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남자로서의 기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도를 어긴 것은 변함없다. 이어서 박 씨가 끌려왔습니다. 박 씨, 내 죄를 알겠느냐? 알고 있습니다. 김처선과 사통한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누가 먼저 유혹했느냐? 내가 유혹한 것이냐?
박 씨는 고개를 들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 형조 판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궁녀의 주제에 사랑을 논하느냐? 내 몸은 임금의 것이다. 내 목숨도 임금의 것이다. 사랑? 그런 것은 없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할 권리가. 입 닫혀라. 형조 판서가 호통쳤습니다. 내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내가 궁녀가 된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다.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득종이 끌려왔습니다. 김처선의 조카였습니다. 김득종, 너는 숙부의 죄를 알고 있었느냐? 김득종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고문을 받아야 입을 열겠느냐?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형리들이 다가왔습니다. 곤장을 들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김득종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1년 반 전입니다. 1년 반. 형조 판서가 책상을 쳤습니다. 1년 반이나 알고 있으면서 고발하지 않았느냐? 너도 같은 죄인이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숙부님은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차마 고발할 수가. 그래서 법도를 어긴 것을 방조했다는 말이냐? 김득종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문이 끝났습니다. 형조 판서는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세 사람 모두 죄를 자백했습니다. 형벌은 능지처참이 마땅하옵니다. 중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처선은 20년 넘게 자신을 모신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도를 어겼습니다. 사사로운 정으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라. 엄중히 다스려 후세의 경계가 되게 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1517년 음력 2월 20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처선, 박씨, 김득종 세 사람 모두 능지처참에 처한다. 음력 7월 초 3일에 집행한다. 사형 집행일까지 5달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 사람은 의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에서 김처선과 박씨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옥은 달랐지만 벽 너머로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여보, 들리세요? 박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들려요. 김처선이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당신과 함께한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비록 이렇게 끝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다음 생에는 온전한 부부로 만나요. 약속해요. 꼭 찾아주세요. 반드시.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517년 음력 7월 초 3일 처형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한양거리는 술렁이었습니다. 오늘 서소문 박 처형장에서 큰 처형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둘 처형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의금부 옥에서 세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먼저 김처선. 45살의 그는 사형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이어서 박씨. 32살의 그녀도 의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득종. 25살의 젊은 내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움직여라. 나졸들이 세 사람을 수레에 태웠습니다. 수레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양 거리를 지나 서소문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의 백성들은 수레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궁중에서 사통한 자들인가? 그렇다더군. 내시와 궁녀가 불쌍하기도 하지. 사랑했을 뿐인데. 하지만 법도를 어겼으니 어쩔 수 없지. 어떤 이는 비난했고 어떤 이는 동정했습니다. 서소문 처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틀이 3개 세워져 있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일부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형틀에 묶였습니다. 김처선과 박씨는 나란히, 김득종은 조금 떨어진 곳에 형리가 죄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시 김처선. 중종 임금을 24년간 모신 내 몸으로 궁궐 안에서 감히 궁녀와 사통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도다. 김처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궁녀 박씨. 중전 마마를 17년간 모신 내 몸으로
정절을 버리고 내시와 간음하였으니 그 죄 또한 만번 죽어 마땅하도다. 박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시 김득종, 숙부의 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고 은닉하였으니 방조제로 다스리노라. 김득종은 울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 사람 모두 능지처참에 처하노라. 형리의 선언이 끝났습니다. 이제 처형이 시작될 것입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박씨가 김처선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김처선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승에서는 온전한 남녀로 만나게 해주소서.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한 인연을 저승에서만큼은. 김처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겠소. 다음 생에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곳에서. 떳떳한 부부로. 백성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저들의 마음만큼은 진실되어 보였으니까요. 집행하라. 형조 판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망나니가 김처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오른팔이 잘려나갔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백성들은 참아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어서 왼팔이 잘렸습니다. 다시 비명, 다시 피, 오른 다리가 잘렸습니다. 김처선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왼 다리가 잘렸습니다. 이제 그는 몸통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이 잘렸습니다. 김처선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박씨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저도 곧 갑니다. 박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망나니가 다가왔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박씨도 처형당했습니다. 팔, 다리, 목 순서대로 잘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이랬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 꼭. 그렇게 박씨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득종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울며 외쳤습니다. 숙부님, 미안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숙부는 이미 죽었고 자신도 곧 죽을 것이었습니다. 김득종도 같은 방식으로 처형당했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숙부의 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 사람의 처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잘려진 팔다리는 한양 저작거리 4곳에 효수되었습니다. 머리는 성문에 내걸렸습니다. 그 옆에는 방이 붙었습니다. 궁중에서 사통한 자들의 말로가 이러하니 모두 경계하라. 마이너스 의금부. 백성들은 처형장을 떠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구나. 하지만 법도는 법도니까. 그래도 불쌍하긴 하다. 사랑했을 뿐인데. 사랑? 그런 것은 사치다. 특히 궁궐에서는 어떤 이는 법도의 엄정함을 인정했고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을 동정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중종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내관, 20년을 함께 했는데 어찌 그리 어리석었는가. 하지만 왕으로서 그는 법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사로운 정으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금부에 전교하라. 궁중의 모든 내시와 궁녀를 다시 조사하라.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있는지 철저히 살피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날 이후 궁궐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내시와 궁녀의 접촉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대식 관계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많은 대식 관계가 강제로 끊어졌습니다. 김내관과 박상궁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구나. 다른 내시와 궁녀들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도 언젠가 저런 운명을 맞을까봐.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중종 12년 1517년 7월 초 3일 내시 김처선과 궁녀 박씨를 사통죄로 능지처참하다. 또한 김처선의 조카 김득종을 방조죄로 함께 처형하다. 이를 보고 듣는 자들이 모두 경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역사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차갑고 간결하게.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세 사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1517년 가을, 처형이 있은 지 2달 후였습니다. 궁궐은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의금부의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내시와 궁녀들이 국문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곤장을 맞았고 일부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김처선과 박씨처럼 사형을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양 거리에서는 여전히 그 사건이 회자되었습니다. 들었어? 김내관과 박상궁이 정말 사랑했대. 그렇다던데? 국문 때도 끝까지 서로를 감싸더래. 불쌍하긴 하지.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 사건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의 친정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초라한 집. 늙은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듣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아비가 가난해서 내가 궁녀가 되어야 했구나. 그것이 내 불행의 시작이었구나. 아버지는 딸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능지처참을 당한 시신은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효수된 채로 며칠을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아무렇게나 묻었습니다. 박 씨의 오빠는 동생의 시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여기를 하는 그는 평생 모은 돈을 들고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간신히 시신이 묻힌 곳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묻혔다고 하는구나. 한강 근처의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오빠는 그곳을 파헤쳤습니다. 여동생의 유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지가 모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아, 형이 왔다. 오빠는 동생의 뼈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김처선의 시신도 함께 찾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이승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으니 적어도 죽어서는 함께 있어라. 오빠는 두 사람의 유골을 같은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그곳에 두 사람은 나란히 묻혔습니다. 비석은 세울 수 없구나. 역적의 무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파헤쳐질 테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너희를 형과 누님처럼 기억하마. 오빠는 그 언덕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표시로, 아무도 모르는 표시로. 그 후 200년이 흘렀습니다. 1720년 영조시대, 한 학자가 옛 기록을 뒤지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김처선과 박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하구나. 이들이 정말 악인이었을까? 학자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당시 국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증언들을 읽었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단순히 욕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학자는 야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종시대 내시 김처선과 궁녀 박씨가 있었다. 이들은 3년간 비밀리에 관계를 맺었으나 결국 발각되어 능지처참을 당했다. 하지만 국문 기록을 보면 이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죽는 순간까지 서로를 감싸려 했으며 다음 생을 약속했다고 한다. 법은 이들을 죄인으로 판결했으나 하늘은 어떻게 판단할까? 사랑이 죄인가 아니면 사랑을 금한 법이 죄인가? 이 기록은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일부 문인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시를 지었습니다. 궁궐 담장이 가로막은 사랑 법도가 금한 인연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정 다음 생에는 온전한 부부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법도를 어긴 자들, 궁중의 기강을 흔든 자들.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시대 궁궐 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최소 12건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1520년 내시 이중신과 궁녀 조씨 적발 교수형, 1535년 궁녀 3명의 동성관계 적발 출궁 후 유배, 1545년 내시 박중림의 불법 혼인 발각, 능지처참, 1588년 내시 정효상과 궁녀 이씨 밀통 참수형, 1612년 궁녀 김씨 외부 남성과 밀통 능지처참. 이 모든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형으로 끝났다는 것. 하지만 김처선과 박 씨의 사건만큼 유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처선과 박 씨의 사건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들이 모두 고위직이었다는 점, 관계가 3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점이다. 다른 사건들은 대부분 일시적 욕정이나 충동적 범죄였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다. 죽는 순간까지 서로를 지키려 했고 다음 생을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통 사건이 아니라 비극적 사랑 이야기였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이들의 이야기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사랑과 성을 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엄격한 신분제와 궁중법도는 수천 명의 내시와 궁녀들에게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사랑할 권리, 가정을 꾸릴 권리, 자식을 낳을 권리. 김처선은 13살에 거세를 당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10살에 궁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넘게 궁궐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충직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웠고 사랑하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죄일까요? 법은 그들을 죄인으로 판결했습니다.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로 처벌했습니다.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법도 막지 못했고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다음 생을 약속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승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승에서는 온전한 부부로 만날 수 있기를, 다음 생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지금까지 조선시대 내시와 궁녀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32년을 궁궐에서 보낸 두 사람, 20년을 충성스럽게 임금을 모신 내시, 17년을 성실하게 중전을 섬긴 궁녀. 그들이 유일하게 저지른 죄는 서로를 사랑한 것뿐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법도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어떤 법으로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김처선과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은 정말 죄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금한 사회가 잘못된 것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엄격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비극,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인연. 한강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는 작은 언덕에 두 사람은 여전히 나란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200년 전 박 씨의 오빠가 심은 나무는 지금쯤 큰 나무가 되었겠지요. 그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평화로이 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생에는 온전한 부부로 만났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